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파트 1에 이어서 좀 더 어드밴스된 신경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볼 신경망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신경망입니다. 여러분 모두 딥페이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라는 현상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는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은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딥페이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었는데 그 사용자로부터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이제 페이크를 합쳐서 이제 그러한 아이디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사용자가 공유한 영상이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연예인의 모습을 성인 비디오 클립에 넣어서 마치 그 연예인이 실제로 그 영상을 찍은 것 같은 높은 퀄리티의 게시물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영상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이제 되었죠. 하지만 그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쁜 영상이지만 안 좋은 영상이지만 많은 관심을 이제 끌게 되었고 그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러한 컨셉을 이용한 이제 가짜 컨텐츠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쉽게 보실 수 있거나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이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인터뷰를 연설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은 오바마가 아닌 이러한 딥페이크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 링크를 제가 달아 놓았으니 이 링크에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페이크는 당연히 이제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첫 타겟은 유명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일반인들로 확산이 되고 이제 안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딥페이크들이 딥러닝, 즉 신경망을 한마디로 뭔가를 생성해내는데 이미지, 동영상, 어떤 결과물을 생성해내는데 사용한 그러한 사례인데 여러분이 그거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시려면은 이 두 가지 타입의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변별 알고리즘이라는 것하고 생성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변별 알고리즘, 영어로는 이제 discriminative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무언가를 이제 분별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이 discriminative 알고리즘을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 타입의 그러한 원들이 있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은 서로 다른 그런 타입의 원들이고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이 파란색 타입의 원이고 어떤 것이 노란색 타입의 원인지 서로 분류하는 그러한 경계면을 서로 이제 변별 짓는 경계면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소위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아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게 되면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하나의 위치에 원이 생성이 되었을 때 그 원은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파란색 타입의 원, 이쪽에 있으면 노란색 타입의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분류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변별 알고리즘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어진 입력 특성에 대해서 Y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자면은 입력 특성, 즉 어떠한 원의 위치에 대해서 그 원이 파란색일 가능성, 노란색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 변별 알고리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X라는 어떤 입력 특성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Y가 될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 X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든지 혹은 이제 회귀에도 사용이 되는데 특정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X가 가지는 Y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다 이런 것들이 변별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메일을 받을 때 이메일이 특정 용어들 혹은 나쁜 컨텐츠가 들어있는 것들은 스팸 메일로 이제 보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변별 알고리즘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메일의 내용 안에 혹은 제목에 어떠한 우리가 지정해 놓은 단어가 있을 때 그 특성이 있다면은 이 판별 알고리즘, 변별 알고리즘이 메시지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화학 쪽의 예는 예를 들어 화학 구성물과 원자의 위치, 어떤 아토믹 컨피그레이션이 그러한 특성이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이 이 물질이 가지는 어떠한 물성, 예를 들어 초전도 온도를 예측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변별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생성 알고리즘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생성,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원들의 집합이 있고요. 노란색 원들의 집합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야지 요 파란색 원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혹은 실제로 그 파란색 원과 비슷한 또 다른 파란색 원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요 빨간색 세모의 위치에 우리가 뭔가를 이 원을 만들면 그거는 파란색 원의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즉 생성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반대로입니다. 즉 주어진 Y에 대해서 입력 특성 X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어진 Y가 되기 위해서는 입력 특성 X가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생성 알고리즘이 하는 목적으로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특성이 주어진 어떠한 레이블, 즉 Y를 예측하는 대신에 Y가 주어졌을 때, 즉 Y가 주어진 조건에서 과연 X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거꾸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생성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메일의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어떠한 이메일이 스팸이라고 가정이 됐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은 그 스팸이라고 분류된 그 이메일에는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인가, 혹은 어떠한 특정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생성 알고리즘이 바라는 바이고요. 이제 아까 초전도 온도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초전도 온도 우리가 250 켈빈을 만족하길 원할 때 과연 이 250 켈빈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 구성과 원자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즉 이를 초전도 온도 250 켈빈을 만족하는 화학 구성과 원자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화학물을 생성하는 것,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생성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즉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생성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이미지 혹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결과물이라는 것은 X죠. 새로운 X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 왜 적대적이냐? 이 소위 말하는 GAN이라고 하는데요.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 GAN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을 함으로써 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AN이라는 것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인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와인샵 오너가 있습니다. 와인샵 오너의 주된 목적은 바로 좋은 와인을 이제 생산자로부터 받아서 구입을 해서 다시 그거를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하는, 그럼으로써 이득을 내는 것이 이 샵 오너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인을 공급해주는 생산업자가 항상 좋은 업자, 즉 진실되고 어떤 건실한 업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나쁜 와인, 안 좋은 와인이지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좋은 와인인 것처럼 속여서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그러한 사기꾼 업자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샵 오너가 가져야 될 능력은 이게 실제 좋은 와인인지 나쁜 와인인지를 구분을 해서 좋은 와인은 기꺼이 돈을 내고 구입을 하고 나쁜 와인은 구입을 하지 않고 걸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위저범의 입장에서는 이제 샵 오너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짜 와인과 같은, 거의 같은 페이크 와인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샵 오너의 검열을 통과하는 것이 이 위저범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샵 오너, 위조범, 사기꾼, 이 둘 간의 경쟁이 바로 이 GAN 안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사실은 이게 목적이 좋은 목적이 이 예로는 아닌 게 되는데, 이 샵 오너 입장이 아니라 이제 사기꾼 입장에서 그 서로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위조 와인, 좀 더 완벽한 위조 와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얻어지는 그러한 신경망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GAN 안에는 두 가지의 다른 목적을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한 플레이어는 바로 식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식별자는 바로 샵 오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즉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을 결정짓는 것을 이 식별자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 이미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진짜 와인에 대한 데이터에다가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되겠죠. 좋은 판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어는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노이즈 벡터라고 하는 인풋을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요 예에서는 가짜 와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와인이 이제 통과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더 좋은 이제 더 높은 확률이 통과가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생성자는 계속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이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제너레이터 생성자의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된 이미지의 데이터와 실제 이미지의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겪도록 계속 이미지에서 개선하고 변경하는 것들을 계속 학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에 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이제 네트워크는 실제 이미지와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생성하려고 하고,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실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실제 이미지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딥페이크 같은 그러한 영상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서 이제 영상 결과물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응용을 이제 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이 좋은 쪽의 응용으로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구조 혹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다가 어떠한 화학 구조를 갖다가 실제 이 화학 구조가 좋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점점 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판별을 받아서 더 좋은 화학 구조를 생성하는 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이제 활용이 실제 화학 구조나 재료 연구에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배워볼 신경망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신경망과 어떠한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진 그 특징이 보여지는 것인데, 이제 입력 데이터에 바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입력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로 정리된 데이터 혹은 이미지 데이터 혹은 시퀀스가 있는 데이터가 아닌 이 점과 선으로 표현된 소위 말해 그래프 자체를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데 특화된 그러한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왜 화학 쪽, 소재 쪽 연구에서 중요한가, 왜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제 분자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분자 구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디스크립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방식을. 이 디스크립터가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그래프 신경망은 입력이 그래프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디스크립터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분자의 그 화학 구조의 모양을 바로 그래프의 형태로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인풋이 되는 그래프는 어떠한 형태로 그럼 이 알고리즘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냐? 그래프라는 것은 여러분 좀 전에 슬라이드에 그림에 나와 있지만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노드, 점과
엣지, 선의 집합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노드와 엣지의 집합 이 형태가 바로 이러한 그래프 신경망의 인풋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노드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벡터로 정의되는 것이죠. 그 노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따라서 이 노드의 집합은 저희가 이제 랭크가 2인 수학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텐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떠한 노드와 어떠한 노드가 어떻게 서로 인접해서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엣지이고, 오늘 그러한 정보가 모여진 인접 행렬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의 엘리먼트가 1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노드 i와 노드 j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연결이 뭘 뜻하는 거냐면 화학 구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결합을 나타내는 거죠. 노드는 아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화학 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본과 수소가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봐도 얘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고, 수소와 해서 탄소 방향으로 봐도 똑같은 결합이죠. 따라서 화학 결합은 방향의 개념이 없으므로 이 인접 행렬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그 행렬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저희가 그냥 숫자 1, 0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결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결합의 차수,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싱글 본드 다 뚜렷한 화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특징에 사용되는 값을 요 인접 행렬의 값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인접 행렬의 요 엘리먼트 자체가 바로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겠고, 그럴 때 인접 행렬은 이제 랭크스, 즉 3차원 텐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엣지의 특성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공유 결합의 차수, 즉 이 연결이 1차 결합이냐, 싱글 본드냐, 더블 본드냐, 트리플 본드냐, 혹은 이제 아로매틱 링의 컨주게이티드 그러한 본드냐라는 것들을 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예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몰리큘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그래프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프로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1, 2, 3번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각 원자를 우리가 하나하나 노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카본 두 개를 제가 C1, C2에 이제 1번 노드, 2번 노드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들은 각각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3번부터 7번 노드, 그 다음에 요 OH에 있는 하이드로젠은 8번 노드,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는 9번 노드, 이렇게 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화학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핫 노드라는 것은 이제 1과 0으로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 노드의 특성을 정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합물은 카본과 하이드로젠, 옥시전 세 가지의 엘리먼트 원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카본은 100, 수소는 010, 산소는 00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노드 1번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번도 100, 3번부터 8번은 다 수소니까 010, 그 다음에 산소는 00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드의 특성에 대한 행렬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되겠죠. 그 이제 인접 행렬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결합이 안 되어 있으면 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노드와 2번 노드는 서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1과 2에 대해서는 1,
그 다음에 1번 노드는 보시면은 수소 H1, H2, H3 바로 3, 4, 5번에 해당되는 노드랑 결합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3, 4, 5번도 1,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다 채우면 바로 이게 인접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합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래프 신경망은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입력이 그래프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출력이 이제 순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순열 불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노드가 재정렬이 돼도 순서가 출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자의 입력 순서가 바뀌어도 출력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는 불변하다. 그래서 아까 그 앞선 슬라이드에 의해서 카본을 먼저 우리가 입력을 하든 수소를 먼저 입력을 하든 혹은 그것들을 섞어서 입력을 하든 결과물은 똑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는데,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노드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것을 전부 다 합한 그러한 특성값이고, 그것들이 언제나 모든 신경망이 그렇듯이 시그마, 즉 활성화 함수에 적용이 된 다음에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연 얘는 순열 불변한가? 보시면 이 식에서 노드의 인덱스가 인덱스 i이기 때문에 얘는 바뀌어도 이 출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재정렬이 이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열 불변하다는 것을 이 그래프 신경망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부터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기타 신경망에 대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